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담보물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용익물권을 했었고, 자 오늘은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자 일단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담보물권 하면 일단 유치권. 또 뭐 있어요?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도 있죠. 이렇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근데 질권은 동산담보물권으로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자, 순서대로 유치권 보고 저당권을 볼 건데,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자, 책을 417페이지 오시면요. 417페이지. 자, 와보시면은 담보물권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4가지의 특성이 나오죠. 첫 번째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권과 저당권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입니다. 공통적 특성. 이것들을 통유성이라고도 해요. 통유성. 자, 일단 첫 번째가 바로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자, 부종성이라는 거는 이 전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했었죠. 이건 주종관계를 뜻하죠. 주종관계. 주와 종관계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랑 뭐가 주와 종관계냐? 피담보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 그리고 담보물권. 이 두 가지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담보물권이 주, 채권이 주. 뭐가 주에 해당되죠? 저는 항상 주를 왼쪽에다 썼죠. 그죠? 주를 왼쪽에다가. 채권이 주입니다. 채권이 주. 주에 해당되고 담보물권은 종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종에 해당되는 담보물권이 채권을 따라가겠죠. 네, 이런 성질을 가리켜서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공사를 맡겼고, 갑이 소유하던 건물을,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을이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면 공사 완료했으니까 을은 공사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자, 공사했으니까 갑을 상대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을이 가진 공사비 채권입니다. 자, 근데 다름 아닌 이 을의 공사비 채권은 갑이 소유한 건물이라는 이 목적물, 이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거든요. 이게 바로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죠. 결련성이 존재하고 있다. 을한테 공사비 채권이 있는 이유는 이 건물에다가 을이 뭐를 했기 때문이죠? 공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을의 노력과 을의 시간과 을의 땀, 네, 그리고 을의 기술들이 건물에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 공사비를 주면 문제가 없는데, 자, 갑이 공사비를 주지 않을 때 을은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서 이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비 안 주시니까 건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를 거절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치권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을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때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예, 을의 채권 요거 하고 담보 물권인 유치권하고 이 둘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주종 관계라는 거죠. 주종 관계. 여기서 뭐가 주에 해당된다고요? 뭐가 주에 해당돼? 예, 채권이 주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해야 유치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갑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을한테 싹 다 변제해버리면, 돈 다 갚아버리면은 을의 채권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을의 채권이 소멸하면서 부종성에 따라서 유치권도 역시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종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갑이 을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다. 자, 그럼 돈을 빌린다는 거죠. 돈 빌리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을이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었다. 자, 그렇다면 돈 빌려준 을이 채권자죠. 근데 은행에서는 주로 담보를 요구합니다. 돈을 그냥 빌려주진 않거든요. 자, 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갑이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자, 추가적으로 저당권을 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마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을이 이제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갑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담보 잡고 있던 주택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채권하고 이 담보 물권인 저당권이 역시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이라고요? 부종성이에요. 즉 갑이 싹 다 갚으면, 갑이 다 변제를 해버리면은 그럼 을의 채권이 역시 소멸하겠죠. 그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공통적 특성, 부종성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줄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물권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이 문장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피담보 채권이 주에 해당된다는 거죠. 담보 물권은 뒤따르는 종입니다. 이어지는 문장,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는 거죠. 따라서 1억 원의 부채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럼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는 것 자체가 186조라는 거, 7조라는 거. 187조 법률 규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성 내려가요. 2번 수반성. 첫째 줄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이것도 역시 주종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성이라는 개념 속에, 이 부종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수반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종성이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면서요. 아니, 그럼 채권이 다른 데로 이전해버리면 뭐도 따라서 이전한다? 담보 물권도 따라서 이전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성이든 수반성이든 둘 다 결국 말하고 있는 건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나눠서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종 관계로요. 자, 다음 3번으로 내려가세요. 불가분성. 담보 물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자, 갑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이 1억이에요. 채권 1억. 채권이 1억이다. 자, 근데 이때 을이 유치하고 있는 갑의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에요. 2층짜리 건물이다. 그럼 을은 유치권 행사를 1층하고 2층하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다 행사하겠죠. 유치권의 효력이 목적물 전부에 다 미칩니다. 자, 근데 이때 만약에 갑이 야, 내가 5천만 원 갚았으니까 내가 5천만 원을 변제했으니까 당신이 가진 채권도 이제 5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 2층을 전부 다 유치하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셔가지고 요 2층만 유치하세요. 나는 요 1층에서 영업하겠습니다.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갑이 50%를 변제했다고 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50%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채권 전부를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의 효력이 목적물 일부에 미쳐, 전부에 다 미쳐. 전부에 다 미쳐버린다는 거, 전부에 다. 이건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 사례에서처럼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자,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자, 갑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을 잡으셨을 때. 자, 그리고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1억일 때. 갑은 절반은 변제했지만 5천만 원은 변제했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아직 변제를 못했어요. 그럼 1억 중 5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이 저당권자가 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이때 경매 신청하려는 을의 팔을 붙잡고 제가 절반은 변제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절반만, 여기만 경매하세요. 말 돼, 안 돼?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 일부에 미쳐, 전부에 다 미쳐. 전부에 다 미친다는 거죠. 네 번째, 물상 대위성입니다. 담보 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 효력이 작용하는 거다. 자, 예컨대 저당 잡은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면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화재보험금, 이게 바로 가치 변형물입니다. 가치 뭐라고요? 가치 변형물이라고요. 가치 변형물에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추구표라고도 해요. 추구표.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갑의 건물을 을이 저당 잡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의 저당권,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죠. 여기에 미치는 거죠, 여기에. 건물을 저당 잡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어느 날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멸실되면, 건물이 멸실됐으면은 원칙적으로는 물권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갑이 기특하게도 보험을 가입해놨기 때문에 이 화재 보험금이 갑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금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은 날아갔지만, 화재로 멸실됐지만 보험금은 그 가치가 변형된 형태로, 가치가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저당권자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물상대위성이라 그래요. 혹은 추구표, 추급표라고도 해요.
이 추자가 쫓아간다는 거죠? 쫓아간다. 야, 건물 부셔졌냐? 예, 건물 부셔졌어요. 근데 건물의 가치는 남아있어요. 보험금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로 그 가치가 남아있거든요. 따라서 끝까지 쫓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상 대위를 하려면요, 보험금이 갑에게 지급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빨리 때리셔야 됩니다. 압류를 재빨리 해야 물상 대위를 주장을 해서 보험금을 을이 빼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갑이 소유한 건물에서 이번에는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을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을 갑이 점유한다, 을이 점유한다,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을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죠. 을이 점유를. 근데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나버린 거죠. 화재가. 불이 났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불이 났으니까 유치권을 위해서 건물에 계속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안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되면, 목적물 자체가 멸실이 돼버리면은 을이 더 이상 이 건물을 점유할 수가 없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자, 만약에 갑이 건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놨더라도, 보험금이라는 이 가치 변형물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자는 물상 대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건 이 추급표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 점유 못하면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성 1번, 2번, 3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 같은 경우는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다 똑같죠. 공통적 특성이죠. 근데 4번의 물상대위 같은 경우는 유치권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요. 저당권에서는 인정되고 안 되고? 인정되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건물이요, 멸실된 게 아니라 건물이 경매가 되면 뭐가 나오죠? 예? 뭐가 나오죠? 경락대금이 나와요. 이것도 가치 변형물이죠. 건물이 돈의 형태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받아요.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럴라고 저당권 설정하죠. 이게 다 추구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에서는 건물이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이 나왔을 때,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못 받습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계속해서 점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거죠. 이게 다 추구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추구표라는 성질로 인해서 물상대위가 되면 우선 변제권도 행사 가능하고, 반대로 물상대위가 안 되면 우선 변제도 못 받는 거죠. 자, 밑에 표를 정리합니다. 자, 유치권하고 저당권 비교해 놓고 있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둘 다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둘 다. 자, 그리고 밑에 부종성, 불가분성 다 인정되죠. 둘 다 인정되죠. 근데 물상 대위에서 차이가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치권에는 물상 대위성이 없다. 밑에 추가하세요. 우선 변제권. 물상 대위 밑에 우선 변제권 추가하시라고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부터 좀 닦을게요. 자, 일단 우리 책 418페이지 오시면요. 자, 위쪽에 유치권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2번에 나오는 성립요건, 그리고 3번에 나오는 유치권의 효력,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저는요, 첫 번째 유치권의 개념과 함께 유치권이 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제일 처음 볼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치권의 효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자의 권리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 자, 이것들로 나눠서 유치권 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의에서 320조 조문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항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점유. 점유가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한 단어는 뭐죠?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유가증권. 유가증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시하세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유가증권 무시하세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물건을 점유하는데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물건에 뭐에서 생긴 채권? 관해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그러니까 320조에서 말하는 건 물건하고 채권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결련성. 네. 자,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유치를 한다는 게 뭔 말이냐? 유치가 뭔 뜻이죠? 유치라고요? 유치 뜻은요,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보관한다고. 우리가 유치장이라고 하면 유치장 어딘지 아시죠? 유치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곳이죠? 보관하는 곳이죠. 보관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유치. 내가 보관하겠다는 거죠. 내가 점유를 한 상태에서 안 주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요. 자, 내려가 보세요. 도에 보세요. 자, A가 건물주입니다. A가 건물주. 자, 오른쪽 B가 수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을 의뢰받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해요. 발음이 잘 안 되죠. 의뢰. 예? 자, A가 건물주고 B가 수급인. 일을 받으셨어요. 일을 준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해요. 도급인. 야, 내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공사를. 창호 공사를 해야 돼. 창호 공사를. 창호 공사 좀 해라. 아, 예, 창호 공사 하겠습니다. 일을 받으신 거죠, 을이 아니라 B가. 자, 그럼 B가 이 건물에 대해서 창호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공사비 채권이 생기고,
자, 이런 상태에서 건물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건물주 A가 역시 공사비를 주지 않겠죠. 공사비 안 주시니까 건물을 점유하고 인도 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사례 보세요. 유치권이란 1번. 일반적으로 공사 미수금 채권을 원인 채권으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신축 공사로 지은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을 말한다. 2번, 예를 들어 A 소유 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가 공사 입찰받고 B가 C한테 하도급 계약을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또 이렇게 공사 해야 될 거 넘기셨다는 거죠? C한테 하도급을.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수급 받으신 거, 수급이. 그럼 결론적으로 공사를 한 거는 C라는 거죠, C. 그럼 얘가 공사비를 받으셔야죠. 공사비 채권이 있는 거죠. C는 누구한테 공사비 받아야 되죠, 지금? B한테 받아야죠, B한테. 그죠? 자, 그럼 B는 누구한테 공사비 받아야 돼요? A한테. 얘가 공사비 안 주면. 얘도 C한테 못 주죠? 그럼 C는 공사비 못 받죠? 그러면 공사비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유치해야 돼요. 자, 근데 유치권이라는 거는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등기 불가능해요.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건물을 뭐 해야 된다? 점유해야 된다. C가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C가 점유를 할 때 이 건물에서 계속 눌러 살 수는 없잖아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어떻게 해놔요? 유치권 행사 중 써놓잖아요. 왜 쓰는 거죠? 등기를 못해서. 유치권은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써놔야 돼요. 이렇게. 저는 지금 공사비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입니다 라고 써놔야 된다고요. 그러면 C가 점유하고 있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등기를 못해서 그렇죠. 네. 자, 3번으로 내려갑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소로 한다.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설정 계약이 아니라 요건 갖춰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담보 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유치권의 첫 번째 성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성질 첫 번째. 유치권자는요, 추구표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추구표가 없다고요. 자,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를 하셔야만 하고, 그런 맥락에서 물상대위.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물상대위가. 그리고 물상대위하고 묶어가지고 또 뭐도 안 된다고? 우선변제도 못 받는다. 한 개 추가합니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했었던 물권 총론에서 했었던 213조하고 214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 침탈당했을 때 뭘 가지고 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점유권 가지고. 예, 점유권 가지고. 자, 두 번째 특성.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줄이다.
점유가 생명줄이다. 점유를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생명줄은 뭐죠? 우리의 생명줄. 에? 복습. 에? 복습이 생명줄이죠, 우리는. 우리는 복습이 생명줄이죠, 합격을 위해서. 근데 유치권자는 점유를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점유야말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성립시키는 요건이자 뿐만 아니라 효력을 존속시키는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점유가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어떻게 된다? 소멸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유치권은 뭐 설정 계약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설정 계약을 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성립 요건을 가지고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거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거죠. 여기가 유치권 성질입니다. 성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현재 나와 있는 건 특성 첫 번째에서 나와 있는 게 우선 변제 없다, 물상 대위 없다, 물권적 청구권 준용되지 않는다. 자, 물권적 청구권 안에서는요. 자,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213조, 214조 준용 안 된다 그러죠. 자,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 거 안 되고 대신에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회수해야 된다. 자, 밑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거 부종성, 불가분성. 이거는 인정되죠. 근데 뭐는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물상 대위성은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넘기세요. 420페이지. 자, 이제 성질에 이어서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은 총 5가지예요. 자, 성립 요건은 총 5가지. 첫 번째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일 것. 타인의 물건일 것. 두 번째 성립 요건. 물건에 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자,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가지고 있을 것. 이게 바로 물건과 그리고 채권 간의 결련성. 이게 바로 결련성이에요. 세 번째,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했을 것. 변제기 도래해야 돈 받을 날짜가 됐다는 거고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자, 근데 불법 점유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한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을 것. 이 5가지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책에서 확인해 봐요. 지금 420페이지 밑에 쪽에 5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5가지 성립 요건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자, 네모 1번에 보시면 목적물이라고 돼 있죠. 자, 1번을 확인합니다. 파란 색깔 1번. 타인의 물건일 것. 타인의 물건. 자, 두 번째 성립 요건 한 장 넘기셔가지고 2번, 네모 2번. 목적물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할 것. 이게 바로 물건과 채권의 결련성. 자, 세 번째 성립 요건은 그 뒤에 나오죠. 424페이지 밑에 쪽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변제기 도래.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립 요건 4번. 적법하게 점유를 할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립 요건이 427페이지 와보시면은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을 것. 첫 번째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일 것. 타인의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생겼을 것.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할 것. 물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은 없을 것. 요렇게 5가지예요. 성립 요건이. 자, 그러면 5번째 성립 요건에서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을 것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이 이 5번째 성립 요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아, 임의규정이구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정할 수 있겠구나.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첫 번째 성립 요건부터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로 돌아오세요. 1번부터 확인합니다. 421페이지.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된다. 자,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는 자기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아니면 돼. 내가 내 걸 유치할 수 없어요. 내가 내 거 유치 못합니다. 딴 사람 거여야 돼.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채무자 말고 제3자 물건은 어떻습니까? 예, 유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세요. 파랑 색깔 2번에서요. 유치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양괄호 1번. 자기 소유 물건 안 된다고요. 네 거잖아. 안 돼요. 자, 양괄호 2번입니다. 양괄호 2번.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일 때. 구조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정착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토지에 정착돼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부합물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부합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첫째 줄에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죠. 아직은 건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거라고 초기 기초공사까지만 해놓고 중단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거기 남아있는 정착물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판례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422페이지요. 목적물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할 것. 이게 바로 결련성. 자,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들을 좀 보면 결련성 인정. 인정되는 거는 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뭐 공사비 채권. 네, 결련성 인정이죠. 자, 뿐만 아니라 수리비 채권. 예, 결련성 인정. 자동차를 수리했다. 근데 자동차 수리비 안 준다. 그럼 자동차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결련성 인정이에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결련성 인정입니다. 결련성 인정은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한 개씩 책에서 내용을 좀 보죠. 예. 뭘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거 책에 다 있는데? 예. 그런 말 많이 하죠. 책에 있는데 왜 씁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원래 쓰면서 또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쓰세요. 예. 저도 열심히 썼어요. 학교 다닐 때. 예. 전 사실 그 쓰기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대학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다 받아 적었어요. 실시간으로. 진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그 다 못 적죠. 너무 빠르니까 말하는 속도하고 쓰는 속도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학기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 받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 받아 적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목적물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목적물에 관해서. 이게 바로 결련성의 뜻입니다. 결련성의 뜻. 양괄호 1번에 나와 있죠. 물건과 채권 발생 간의 연관성. 이 연관성이 바로 결련성이에요. 예컨대 카센터에서, 자, 카센터네요. 그죠? 자, 카센터에서 제네시스 자동차를 수리하면 그 자동차로부터 수리비 채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네시스하고 수리비 채권하고 뭐가 인정된다는 뜻? 결련성이 인정된다는 뜻. 바로 그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파랑 색깔 2번을 보세요.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건물 공사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에 나오듯이 뭐 바닥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그 건물에 투입된 비용들이기 때문에 결련성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자동차 수리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채권. 예, 결련성 인정.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양괄호 4번에 보세요.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임차인 예를 들어 뭐 건물 임차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 자,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임차인. 갑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어요. 갑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얘가 이 건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할 수 있죠. 비용을 투입한다. 근데 비용을 투입했을 때 가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필요비. 가액 증가 없는 현상 유지 비용을 필요비라고 했고, 자, 가액이 증가되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했죠. 아, 그래 뭐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이 비용을 갑의 건물에다가 투입시킨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자,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분께서 비용을 안 주시면, 갑이 비용 안 주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임차인이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 유치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도 결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임차 건물 수도관 공사에 비용 지출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죠.
임차인이 필요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필요비를 안 주면 필요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필요비를 안 주시니까 여기에 이제 막 이자 붙고 지연배상금 붙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손해배상 채권은 을이 필요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붙은 거죠. 이건 필요비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죠. 필요비의 연장선으로서 이것들이 싹 다 묶여가지고 다 유치권 행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채권에 막 이자도 붙고 그러겠죠. 그것도 다 유치권에 계속 포함되는 거예요. 계속 덩어리가 커지겠죠. 자, 그리고 위쪽에 양괄호 3번에서요.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그럼 여기서의 물건이 뭐죠? 강아지죠. 이 개가 물건이죠. 그 개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죠. 그죠? 그럼 개하고 채권하고 결련성 있다 없다? 결련성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예? 견주한테요. 그죠? 개 주인이 있고, 네? 개 주인이 있고, 이 개 주인이 개가 한 5살짜리, 네? 5살짜리 애를 물어버렸어요. 애를 물어버리면 다리를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애한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애한테? 손해배상 채권. 그죠? 손해배상 채권. 5살짜리 애한테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다고. 손해배상 채권. 근데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야, 지금 이 채권은 개로부터 생긴 채권이잖아요. 개를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를 유치. 그렇죠? 이게 바로 목적물로부터 생긴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결련성 인정되는 것들이었고요. 자, 결련성 부정되는 것들은 다음 순환 과정에서 볼 거예요. 넘기세요. 자, 다음 성립 요건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